네, 정치권 현안 짚어봅니다. 서양호 시사평론가 정호김 전 새누리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서양호 평론가님, 이재명 대통령의 새 업무보고와 국무회의 주제가 화제입니다. 업무보고에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공기업과 관련된 날카로운 질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것 자체도 좀 새롭고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 네, 각본 없는 드라마 아슬아슬하고 긴장되기도 하고 NG 등 돌발성 사태에 대해서 우려도 많은데 그래도 지켜보는 국민들에게는 손해보다는 이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거의 대통령 업무 보고는 보면 장관이 업무 보고하고 대통령이 질의하고 그리고 장관이 답변하는 마치 약속 대령 같은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좀 무난하게 진행되는 것들이 중심이었다면 네. 이번에는 대통령이 구체적인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국정을 힘있게 추진하는구나 하는 걸 보면서 국정 운영의 투명성, 개방성들을 통해서 소통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우려는 있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국민들은 국정 운영의 방향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공직자는 밑에 실무자가 써주는 걸 보고 단순하게 보고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는 업무 파악, 자기 부처나 산하 기관의 업무 파악을 정확히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국회의 집행부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있는 것처럼 견제 기능뿐만 아니라 그 부처가 자기 업무들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계기가 되는 것처럼 대통령에 대한 부처의 업무 보고가 대통령만이 아니라 그 부처에서도 그 업무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는 그런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정호김 전 의원님, 때로는 공공기관장을 향한 질책도 이어졌습니다. 공직사회가 변해야 한다는 말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요. 통치권자의 업무 지시와의 점검 등이 이어질 경우 어떤 변화로 이어질까요? 아무래도 이제 업무 보고를 한다 그러면 긴장감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단순히 레드테이프가 아니라 좀 더 자기가 관장해야 되는 기관의 업무를 챙기지 않을까 그런 그게 또 업무 보고가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애독 베이스로 이루어지는 거에 대한 장점일 수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아마 대통령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전임자들과는 달리 업무 장악 능력이 있다. 네. 또 국정 운영에 자신감이 있다라는 걸 또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국정 운영이라는 것이 단순히 업무 보고 몇 시간 동안에 파악될 정도의 그렇게 단순한 그런 내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만기칠람이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이런 장점으로는 또 그 두드러진 공직자를 스카우트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도 될 수 있는데 네. 이번 경우에는 하필이면 그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국민의힘 출신이다 보니까 네. 그 사람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장악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한 대통령의 질책도 이제 뉴스가 됐지만 오히려 진영이 달라서 더 따끔하게 질책을 한 게 아니냐에 더불어서 네. 하필이면 이제 그 공항공사에서 현금을 반출할 때 책에다 끼워가는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통령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쌍방울이 대북 송금할 때 그렇게 했는데 이거 자기 고백이냐라는 국민의힘의 비판이 덩달아 나오는 상황까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서영호 평론가님, 정부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내는 기업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 카드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사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취급한다 이런 지적이 이어졌는데요. 이 대통령이 회사가 망한다고 생각할 정도의 경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대통령이 보기에도 해도 너무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근년에 들어서 SK텔레콤하고 KT 그리고 롯데카드 등 대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라 터졌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9월 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123차 국정과제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방지책을 제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쿠팡에서 무려 3,370만 개의 개인 회원의 성명,
연락처 주소까지 정보가 잇따라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아마 기업에 대한 이런 정보 유출에 대해서 강력한 제재와 책임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인식이 강한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여론조사에서도 그 대기업의 이런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라는 게 75%의 지지율이 나오는 걸로 봐서 네. 아마 대통령도 이런 제도적 방안들을 강구해야 된다라고 결심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우겸 의원님, 쿠팡이 힘을 쏟은 곳은 따로 있었습니다. 최근 2년 동안 정부 부처나 국회 출신 인사 영입인데요.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이른바 대관 로비에만 치중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돈과 정치권, 관료사회 등이 얽혀서 있는 이게 대한민국의 현조수 그대로 보여주는 것 아니냐 이런 질타가 이어집니다. 네. 비단 쿠팡뿐만이 아니라 네. 웬만한 대기업들을 보면은 정관계 인사 또 언론계 인사까지 대관 업무를 하는 그런 일들이 관례처럼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뭐 대관 업무는 대관 업무대로 일종의 이제 PR 내지는 소통의 영역이니까요. 네. 그런데 이제 쿠팡이 문제가 되는 거는 갑작스럽게 빠르게 성장한 회사인데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을 야기시키고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정보 유출뿐만 아니라 노동자 사망이라든지 연속적인 야간 근무라든지 네. 또 일용직 노동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문제라든지 해갖고 쿠팡이 계속해서 언론에 그 언급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노동자도 한국인이고 소비자도 한국인이다 보니까는 쿠팡이 한국 회사인 줄 알았는데 본사는 미국 본사고 또 쿠팡의 창업주는 분명히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정보 유출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범죄자를 물론 범죄자라고 지금 우리가 지목하는 사람은 중국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런 문제도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네. 이것에 대한 책임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쿠팡에서 국회에 출석한 사람들의 태도가 매우 애매모호할 뿐만 아니라 무책임한 것 같다라는 그리고 네. 쿠팡의 그 이사회 의장이 자기는 미국인이라는 이유로 나타나지도 않고 또 쿠팡의 CEO에게 당신네 의장 어딨냐고 물어보면 어딨는지 모른다는 답변이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지금 쿠팡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의 입에서 아주 그 엄청난 그런 수준의 경제 제재까지 그 언급되는 이런 지경에 이르는 것 같습니다. 네. 서영호 평론가님,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가 당내 친청계 대리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요. 물론 이제 한편에서는 이를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정권 6개월 막 지난 이 초기에 이 같은 여권의 모습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네요. 네, 말도 잘 맞는데 명청 갈등이 본격화되었다라고 하는데 네. 아마 이것이 그 표면적으로 드러나게 된 배경은 부산 시당위원장 선거에서 친명계 원내 모임인 혁신회의 공동대표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컷오프 되면서 아마 그 컷오프 당사자였던 조직부총장이었던 문종복 의원과의 갈등들이 표면화됐었는데 그 두 사람이 공교롭게 이번에 최고위원 선거에 나오게 됨으로써 네. 이재명 대통령을 더 강하게 지지하는 친명계와 그리고 정청래 당대표를 더 강하게 지지하는 친청계 갈등 양상이 두드러지게 됐는데요. 제가 볼 때 당이라는 것은 원래 자기 당을 다수파로 만들고 경쟁당을 소수파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무엇보다도 여당은 2차 종합특검이라든가 사법개혁 그리고 민생경제 활성화 통해서 지방선거에도 승리해야 되는 이런 중첩한 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이런 노선의 변화와 갈등, 명과 청의 친명과 친청의 갈등이 아니라 최근에 정청래 대표가 추진했던 사법개혁 문제에 대해서 매끄럽지 네. 못한 부분 그리고 대의원 당원 1인 1표제가 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문제 이런 정청래 지도력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품어나간다면 지방선거 앞두고 치러지는 지도부 선거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일신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우겸 전 의원님,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이 16일 모임을 갖습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 전략, 당원 게시판 논란 등 당내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서
장 대표에게 전달한다고 하는데요. 앞서 이제 김재섭 의원 출연해서 얘기도 했습니다만 일각에서 뭐 비대위 체제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네. 뭐 논의까지 갈까요? 글쎄요. 일단 모임을 갖는다는 자체가 네. 초선들이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다라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은 지금 그 국민의힘 당 바깥에 국민의힘을 걱정하는 사람들은 비대위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정작 장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에서는 이게 지도부 흔들기라고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언더 찐윤을 포함해서 상당히 그 내부가 결속이 단단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아마 실질적으로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이 비대위까지 가고 어떤 변화가 있으려면은 사실은 그 지도부에 대한 대안 세력이 존재할 때 그게 가능한데 네.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은 여태까지 보지 못한 새로운 양상으로 지금 그 안에서의 진영 갈등이 굉장히 첨예화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한동훈계라고 하는 그 정치인들의 결속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실제로 세력화가 지금 가능한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누구도 장담하기 지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또 지도부의 최고위에 소속된 그 위원들의 경우에는 당장 스스로 사퇴하려고 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연 16일에 초선 의원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저도 이제 좀 지켜볼 생각인데요. 사실 내년 6월에 지방선거를 의식한다면은 12월 내로 상당히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어야 되고 당대표도 뭐 3주 내에 뭔가 변화를 주겠다고 했으면 가시적인 변화를 지금 주어야 할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이게 해를 넘어가면 12월 3일이라는 고비를 한번 넘겼는데 네. 아무 변화 없이 근데 올해를 넘기면서 또 아무 변화가 없다면은 지금 민주당 여당으로서 취임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악재가 터져 나오는데 그 악재가 국민의힘으로서는 활용할 수 있는 호재가 될 수도 있고 국면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반사이익을 지금 전혀 못 받고 있다라는 거.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얼마나 갖는지는 초선 의원 모임에서의 결론을 보고 일단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내년 6.3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미니 총선급으로 판이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뭐 기존 공석 두 곳에서 여러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또 광역 단체장 도전에 나서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떤 점만 하고 계세요? 지금 뭐 조국, 한동훈, 김남준, 김남국 등 많은 사람이 거론되네요. 네, 검찰 정권의 그 집권 후유증으로 선거 사범이 많이 양산된 문제가 있었고요. 네. 지금 아마 대법원의 확정 판결 앞두고 있는 곳이 세 곳이고 1심, 2심이 끝나서 2심을 기다리고 있거나 1심을 앞두고 있는 곳이 네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 사범 관련해서 한 7곳이 재보궐선거에 예정돼 있죠. 그리고 예전에 광역단체장 자리가 주로 관리 자리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대표나 대선으로 가는 징검다리이기 때문에 유력 주자들도 앞다투어서 광역단체장에 서울, 경기, 부산 단체장의 출마를 노리기 때문에 아마 이번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까지 함께 판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시험 공부도 벼락치기에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네. 평소에 공부하는 평소 실력이 중요한데 여당과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중요한 인사들이 등장하는 것 이전에 결국은 여당인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지율로 수렴이 되고 야당인 경우에는 야당에 대한 평가로 수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여야가 필리버스터나 이런 걸로 격돌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미리미리 국민들이 관심 많은 부동산 문제, 그 경제 문제, 민생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누가 더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가에 대한 것들이 쌓여서 아마 지방선거의 결과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우겸 의원님,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이른바 통일교 정치권 로비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보조를 맞추면서 협공하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내년 6월 지방선거 연대로 이어질지 관심입니다. 이 점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만약에 특검을 향해서 보조를 맞춰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의석수는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네. 특검이 관철이 된다면 아마 그 성공을
지방선거 연대까지 이을 수 있겠으나 그거는 우리 상상의 영역이고요. 네. 일단 특검을 과연 성사시킬 수 있을지가 연대의 주요 목표가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이 지금 이 통일교 정치권 로비와 관련해 가지고 여의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네. 5명 접촉설 또 15명 그리고 거기다 플러스 알파 에르기까지 그리고 지금 언론사의 그 다양한 민한 기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단독 보도를 위한 여러 가지 취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그렇게 야당 시절에 자신들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외쳐왔던 민주당이 정작 정권을 잡아갖고 이런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경찰 국수본의 특별 수사, 그러니까 전담 수사팀이 할 수 있다라는 지금 주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동안에 이런 중대 범죄와 관련한 수사권을 검찰로부터 처음 이어받은, 그러니까 물려받은 경찰이 과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칼을 댈 수 있는가의 그 상황이 요번에 이제 가늠자가 되는 상황인데 네. 아마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절대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댈 정도의 용기와 역량이 있을 것 같지가 않더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죠. 대통령도 나서서 여야 불문하고 엄중히 수사하라라는 얘기까지 했는데 자연스럽게 이제 통일교 이게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으로 넘어갑니다. 서영호 평론가님, 이게 시작점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그제 재판에서는 정치권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해서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발을 뺐습니다. 이 현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합니까? 진술 번복인지 애초에 허위 진술인지 네. 한번 그 규명을 해봐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그래서 같습니다. 수사당국에서 규명을 해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윤영호 전 본부장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을 했어요. 처음에 특검 조사에 대해서 나는 민주당도 줬는데 왜 국민의힘 것만 조사하느냐 해서 특검의 조사에 대한 신뢰성들을 재판정 앞에서 탄핵해서 선고를 앞두고 유리한 판결을 기대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내가 준 것이 권성동 의원하고 김건희 씨한테 뭔가 대가를 바라고 금품을 공유한 것이 아니다. 민주당에도 준 거고 야당에도 준 거고 해서 똑같이 이렇게 정치의 일상적인 정치 후원금일 뿐이다라고 해서 자기의 양형을 선고를 앞둔 양형에 대한 그 변을 한 것 같고요. 이제 와서 갑자기 저렇게 진술을 번복하고 더 나아가서는 권성동에게 준 돈조차도 그동안 검찰 조사와 재판부에서 시인했던 것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마 네. 자칫 이것을 인정하고 더 나가서 그 이후에 있을 경찰 수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더 추가되는 여죄가 나올 경우에 본인의 정치 자금의 공여의 금액이 클수록 양형도 올라가는 그런 두려움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정치권 파장이 너무 커서 거기에 감당할 수 없는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무엇보다도 이것이 통일교 내부의 권력 다툼에서 나온 문제라고 한다면 물증이 풍부하게 나올 텐데 이것이 아시다시피 통일교 한학자 총재 측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다라고 선을 긋는 걸 보면 이미 통일교 내에서 더 나올 수 있는 건 없고 윤영호의 입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윤영호 본부장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기, 그다음에 금액, 장소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향후 경찰 수사 과정에서 아주 맥빠진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총국임 전 의원님,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안 그래도 물증을 찾기 어려운 뇌물 혐의 사건에서 금품 제공자의 진술까지 바뀌면서 이 수사가 첫 단계부터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쨌든 수사팀은 금품을 받은 것으로 지목된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 임종성, 김규환 전 의원을 지금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 금지 조치했는데 향후 이 수사 어떻게 될까요? 글쎄요, 그냥 이렇게 외연상 보기에는 피의자로 입건하고 그다음에 출국 금지 조처를 실시하면은 마치 또 굉장히 그 신속하게 지금 수사에 임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말 수사 의지가 있다면은 통일교도 다시 압수수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허위 진술 지금 그런 말 한 적이 없다 그러는데 그러면 특검이 소설을 썼다는 얘기입니까? 예를 든다면은 행사에 와갖고 돈을 주니까 이런 돈 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자 복돈이니 받아도 된다 그래서 받아갔다는 등 심지어는 뭐 시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시계의 브랜드를 제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몇몇 사람에 대해서도 2022년 뭐 마이크 펜스서부터 시작해서 그런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와서 윤이라는 사람이 그런 진술을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새치혀에 놀아놨다면서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오히려 역발상으로 보자면 이 사람이 그럼 그 며칠 사이에 자기가 분명히 최후 진술에서 다 얘기하겠다 그랬는데 며칠 사이에 압박 또는 회유를 받은 것이 아닌가. 그럼 압박 회의의 주체는 누구일까? 상상해 보건대 그런 거에 대해서 압박할 수 있는 주체는 그러면 정권인가? 아니면 통일교인가? 여러 가지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다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라고 통일교에서는 주장하지만 지금 특검에서는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소위 그 물건들 사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 뭐 목걸이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면은 윤영호 부부가 자기 계좌로 해서 일단 그 카드로 지불을 한 다음에 통일교로부터 소위 리임버스를 받은 증거가 있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 갖고 이런 식으로 무마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마가 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면 아마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라든지 언론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에 박차를 가하기를 지금 희망합니다. 네. 정치권 보면 1년 내내 뭐 대립 갈등 이어집니다. 오늘이 이만섭 전 국회의장 별세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현재 대립과 갈등을 일삼는 정치권을 향해서 의회주의자인 이만섭 의장이 살아계셨으면 크게 호통을 쳤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잘 아시겠지만 의회주의자로서 아주 이름이 높습니다. 네. 1969년도에 삼선 개헌을 당시 공화당 의원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대통령 앞에서 반대하다가 오랜 동안 8년간의 정치활동 공백기를 맞기도 했고요. 그리고 4.19 혁명 뒤에 자유당 부정선거 책임자들 구속동의안을 표결할 때 기자 신분으로 방청석에 앉아서 자유당 이 도둑놈들아라고 소리치는 등 본인들이 의회를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평소에 얘기했습니다. 특히 이 전 의장은 의사봉을 칠 때마다 한 번은 여당석을 보고 또 한 번은 야당석을 보고 마지막 한 번은 방청석을 본다고 할 정도로 네. 의회에서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아주 강조했던 분이고요. 특히 이 대목에 있어서 여야가 국회에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바라고 있지 않을까 이만섭 의장은 그렇게 내려다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우김 전 의원도 의정활동하면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만섭 전 의장 헌정사상 처음으로 무당적 국회의장이었고 끝까지 중립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분으로 여야 모든 이로부터 평가를 받았었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기자 출신인데 보통 우리가 이제 기자 출신으로 정치권에 입문한 사람들의 어떤 표상으로 네. 이만섭 전 국회의장을 우리가 이제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언론인 출신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정치권에 입문했는데 그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한번 되새겨 보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지금 이분이 생존해 계시면서 후배 정치인들한테 호통을 친들 과연 그 말을 들을까 할 정도로 지금 마이동풍의 상황에 오지 않았나라는 네. 그런 그 좌절감 같은 것이 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